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에게 좀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하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판사를 생활했다 그러면 다들 와서 왜 이렇게 형량이 낮냐고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낮았던 것 같고 좀 지금 또 낮은 부분들도 있고 또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게 또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형량을 같은 죄를 뭐 절도죄다, 뭐 폭행죄다 이런 걸 했을 때 같은 폭행죄라도 유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 볼까요? 190여 명 죽은 그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에서 3명의 주범한테 징역 4만 년씩 때렸어요. 계산은 사망자 1명당 30년, 부상자는 뭐 몇 년 이렇게 해서 단순 합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계산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일부 주가 그렇고 단순 합산을 해요. 그냥 죄를 1개 지었을 때랑 2개 지었을 때랑 5개 지었을 때랑 10개면 10배, 100개면 100배. 또 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일본처럼 되게 많은 나라는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그 형의 1.5배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맥스를 1.5배로 가져가고, 이게 뭐냐면 사기죄 같으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럼 사기죄를 한 번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2명한테 다 합쳐서 2번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고 좀 가중을 하는 거예요. 2개, 3개는 좀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100개다, 1000개다 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1.5배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계산법이 많이 달라져서 차이가 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스페인은 또 저렇게 많이 형량을 선고하지만 실제 복역의 한도가 따로 돼 있어요. 그게 40년이에요.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러니까 지금 4만 년 선고해봤자 40년 사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되게 총을 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 나라에서 하는 그 형량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을 들면 분명히 형량이 너무 약했다 하는 사건들이 또 있기는 있죠. 우리가 법을 개수할 때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시스템을 많이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 체계에 영향이 있는 거죠. 미국은 좀 되게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의 영미법이라는 건 영국에서 영미법 계열로 보는데 그 법은 이제 되게 좀 판례 중심의 그냥 파편적이에요. 어떤 한 체계를 계속 딱 구축해 온 게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 어떤 케이스 위주의 판례 중심의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보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뭐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게 많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사재판의 시스템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판사가 내는 형량 사이에 괴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에게 좀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다른 민사재판이나 이런 것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이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일인데 쉽게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짓했겠네 하는 것도 법정에 와서 계속 따지면서 확신의 증거의 정도를 엄청 높게 요구하면 얼핏 보기 한 10개 죄 지은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형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증거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심증은 되게 있을 것 같지만 증거가 있냐고 딱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진짜 다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사재판은 더더욱 증거를 까다롭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증거 이야기할 때 항상 비유하는 게 소머리 국밥 같은 건데, 소머리 국밥에 국을 보고 소머리를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되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증거가 다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소머리 상태로 복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복구 대충 안 됐다고 그냥 대충 진짜 소머리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면서 판사가 추측해서 판결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자체가 좀 피고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기본적으로 쏠려 있고, 그거는 미국이든 대륙도 그렇고 다 그거는 동일한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는 측면은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되게 그 형량이 낮다고 할 때는 언론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언론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 언론 환경도 그렇지만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일부러 자극적으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언론은 되게 짧게 이야기를 전해야 되니까 또 범죄인데 당연히 나쁜 이야기만 쓸 수밖에 없죠. 그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어떤 일반인들의 형량에 대한 감각, 저 사람 한 사형시켜야지, 저 사람 한 20년 가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판사들은 짧아야 뭐 6개월, 길면 2, 3년까지도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알면 못하러 그렇게 길게 재판하겠어요. 재판하다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뒤져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형량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악의 모습만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양형 감각하고, 최악도 있지만 좋은 것도 보면서 딱한 것도 보면서 해서 그 종합적으로 평균을 보면서 느끼는 양형 감각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판사 형량이 낮다면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선례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사인데 제가 오늘 막 뭐 사기죄다, 똑같은 뭐 사기를 뭐 3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일단 양형기준표를 봅니다. 양형기준표가 2007년부터 적용되는데 양형기준표도 지난 수십 년간 판결했던 그 분포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양기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유사한 판결을 막 찾아봐요. 그러면 전국의 다른 판사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5년 전에는 어떻게 판결했고 10년 전에 어떻게 판결했고, 그때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분포가 한 징역 2, 3년이네 하면 그 2, 3년 정도에서 판결을 하죠. 근데 내가 근데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해, 나는 그냥 오늘부터 5년 할래 라고 선고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항소심과 무조건 깨져요. 항소심은 균일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 많았다고 이만큼 받고 이 판사 많았다고 이만큼 낮게 받으면 그거 그 자체로 정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자체로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거를 맞춰주는 기능이 항소심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소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 수십 명, 수천 명의, 수만 명의 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전국의 그 판사들이 90%가 다 2, 3년 안에 선고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5년 선고할 때 그 판사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아? 그거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선례가 계속 구속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형량이 계속 낮았다면 그 이후의 형량도 계속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형량과 저희가 판사들이 선고하는 형량 사이에 괴리가 있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조금씩 뭐 점진적으로라도 맞춰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보면 성범죄 특히 같은 경우에는 그 형량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계속 목소리를 내주면 사법 시스템에서 반영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되게 많고, 그 나름대로 뭐 정말 이거는 뿌리 깊은 논쟁이고 한쪽이 무조건 맞고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이제 굳이 묻는다면 저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1998년 이후로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일단 채택했다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찬반과 집행을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 반대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오심의 가능성, 오판의 가능성, 그리고 뭐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 등등 이야기 있지만, 있다 없다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회 자체를 놓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는 동물 실험도 안 되는 거고 인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사형제도가 있다가 없어진 나라의 범죄율이 영국 같은 경우에 확 뛰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보면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죽였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하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저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은 그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판의 가능성은 다른 법제도 똑같아요. 징역형도 그러면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무기징역은 괜찮은 겁니까? 오판하면 3심까지 가고 굉장히 두들겨 보고,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뭐 이상하게 권력이 막 사형제도를 무리하게 시키고 인혁당 사건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권력이 문제였던 거고요. 사형제도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용을 할 수 있다고 모든 멀쩡한 제도를 다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고요. 사형제를 반대하는 그 많은 나라들은 나름의 종교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되게 기독교 국가였거나, 아니면 옛날에 러시아가 쪼개져서 작은 나라들로 될 때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했어야 됐었어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꽤 많은 거예요. 몇백 개 되죠. 지금 옛날에 이른바 기독교 국가에서 진짜 기독교 문화가 진지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50년 사이에 종교적이지 않아졌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판단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로 되지만 그 토대는 종교적인 이유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를 다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형제도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저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998년 이후에 그냥 집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59명을 지금 사형수가 있는 거죠. 사형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는 거든 집행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집행 명령을 내리면 5일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하기 전까지 뭐 1심, 2심, 3심까지 다 재판을 잔뜩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안 해요. 왜 안 하죠? 한번 누군가가 98년에 김대중 정권 때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누군가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강팍한 사람 같고 나쁜 사람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부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외교적인 부담도 있어요. 뭐 자꾸 엎어놓고. 근데 이거는 주권의 문제지 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유도 사형제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그러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다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 누가 먼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형 같이 중요한 문제를 누가 기분이 좀 찝찝하다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저는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형한다고 할 때 뭐 유형 처리나 뭐 참혹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만 하자는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59명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아서 있는데 누구는 먼저 죽이고 누구는 나중에 죽이고 그걸 그 신입니까? 그거를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일괄해서 다 한 번에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4세 이상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그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래가지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50년대 정한 그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50년대 14살하고 지금의 14살하고는 많이 다르죠. 뭐 체격도 다르고 정보도 되게 다르고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저런 면책을 주는 게 맞나? 제가 있을 때 법무부에서 14세에서 진짜 13세로 형사 책임 능력을 낮췄어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주변의 판사들은 되게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그걸 악용하는 잔혹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만 보여주지만 현실에서 법정에 오는 99%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뭐 음식 훔치고 담배 훔치고 자전거 훔치고 막 그런 정도인데 그런 애들을 그냥 형사 전과자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 이 정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사회 전체가 너무 강력하게 처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판사들 중에는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꼭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으로 왔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그 장면이 촬영되고 촬영했으니까 또 오라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또 다른 무리의 남자애들이 또 겁탈을 하고 뭐 흉기로 때려서 뭐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게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된 정말 참혹한 사건이죠. 망본 애들 다 빼고 그냥 진짜 문제된 애들만 해서 이제 44명이나 됐었는데 근데 아무도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어요. 소년원 관계 제일 처벌받은 거고요. 한 10대 명은 그냥 합의해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 처벌받지 않고 그냥 없어졌죠. 근데 그게 불과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2차 가해라는 개념도 잘 없어가지고 경찰이 그 40 몇 명하고 다 피해자를 동석시켜서 조사를 하고 네가 밀양물을 다 흐려놓은 거 아니냐,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안 숨겨줘가지고 피해자가 계속 전학을 다녔는데도 가해자 부모들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계속 합의해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고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날아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언론도 막 그 적나라하게 다 보도를 했었고 경찰도 막 그렇게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를 했었고 검사도 뭐 기소도 되게 특수강간이나 이렇게 중한 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일 평범한 강간죄로 처벌을 했고 그때의 강간죄는 합의만 하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공소권 없음이 되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또 한 10대 명은 제대로 형사 절차로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했는데 다 그거를 싸그리 이제 소년부로 또 보내가지고 또 소년원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후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의식도 후졌고 여성에 대해서 또 의식도 후졌고 거기는 다 밀양 사람인데 피해자만 외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정서도 되게 후졌던 거고 형량도 되게 후졌죠. 그리고 초범에 대한 관대해야 되는 그 의식,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확 봐줘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커졌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때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니까 지금 최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신상을 막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상을 공개하고 하는 거는 사적 제재고 명예훼손의 실정법 위반이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한테 대한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서 되게 문제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한 거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처벌을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형량이 낮은 대표적인 사건이 전 조두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거의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전과도 한 열 몇 개 있고 그중에 성폭력 전과가 많죠. 근데 그 추운 날에 8살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아이를 거의 막 탈장이 될 정도로 성폭행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징역 12년 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시스템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 12년이 나왔냐면은 술에 만취하면 심신미약으로 봤던 거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감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감경을 한다는 거는 일단 그 판사도 처음에는 이 조두순이 무기징역형이라고 봤어요. 근데 무기징역이라고 선택한 다음에 감경을 하게 되면 한 번 감경을 하면 무조건 징역 15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010년 이전에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다음에 유기징역은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오래 못 살 때. 근데 그 시대에 무기징역을 하다가 징역 15년이다. 그러면 이제 되게 성인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뭐 한 30살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한 45, 출소하면 한 뭐 거의 50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살에 사는데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 한 번 감경됐다 보면 15년이면 이제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부터는 이제 30년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조두순 때는 이 1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감경해줘야 됐던 것도 잘못됐던 거고 한 번 감경하면 이렇게 낙차가 크게 감경이 돼야 됐던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이중적인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12년이 선고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계기로 온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항의를 해서 그 시스템 개선이 좀 된 거죠. 근데 제가 법무부에 가니까 그 교도관들하고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제 부서에 교도관 출신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은 죄수를 항상 사회로 돌려보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돌려보내야 된다. 사람 좀 고쳐서 나가서 또 범죄 안 저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죽이지 않는 이상 사회로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벌은 받되 자기 지은 만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받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도 억울하죠. 나쁜 놈이지만 죄를 지은 만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상으로 받으면 이 사람도 억울한 거거든요.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피해자 쪽에도 없어야 되고 가해자 쪽에도 없고 사회도 없어야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범죄라는 상처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